라이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을 때 집은 항상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거나 분노한 것도 아니었고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는 제가 알던 그 남자의 그림자만 남을 때까지 소파 깊숙이 가라앉아 자기 자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침묵은 무겁고 숨막히는 무게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텔레비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공허함을 채웠지만 공허함은 더 크고 뚜렷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이미 깨끗해진 카운터를 닦고 닦을 필요가 없는 접시를 문지르며 정리를 하는 제 발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 것보다 계속 움직이고 바쁘게 지내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저녁을 라이언이 거의 손대지 않는 요리를 만들며 보냈는데 그의 식욕은 술 기운에 무뎌져 있었습니다. 가끔은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자동차,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손을 잡고 걷는 커플 등 집 밖의 세상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담장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고 시간이 의미를 잃은 일종의 림보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달빛이 부엌 바닥에 쏟아져 커튼이 움직일 때마다 희미하게 춤을 추는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방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라이언이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무르며 라이언이 떠난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리암은 제가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거의 의도적인 듯 여유롭게 문틀에 기대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사려 깊은 표정을 짓고 있는 그의 모습에 잠시 숨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가 침묵을 깨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팽팽하게 감긴 실타래가 풀리듯 생각에 잠겨있던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흐르는 물에 살짝 떨리는 손이 저를 배신했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제가 문지르고 있던 접시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절실히 필요해서 계속 문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선의 경계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이며 방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운터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흔들림 없이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그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잊어버렸습니다. 라이언의 음주가 우리 사이에 이렇게 큰 힘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리암의 단순한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주었는데 그 울림이 여전히 진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부서지기 쉬운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마침내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암은 확신에 찬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이마에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예고도 없이 손을 뻗어 제 손에서 키친타월을 가져가더니 손가락으로 제 손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접촉은 피부와 피부가 스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찰나적인 것이었지만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 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숨이 턱턱 막혀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렬하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보였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전한 일상과 고독 속으로 물러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모든 일을 다 해왔잖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제가 정확히 이름을 지을 수 없는 무언가로 물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짐을 지게 하는 것도 괜찮아. 그의 말은 무겁고 가슴 아픈 목소리로 공중에 떠 있었고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싱크대에 떨어지는 수도꼭지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고 한 방울 한 방울이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고 그의 시선이 흔들림 없이 제게 머물러 있는 것을 모른 척하며 접시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무언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댐의 첫 번째 균열이 결국 홍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작지만 중요한 무언가 말이죠. 저녁 식사 후 라이언은 비틀거리며 잠자리에 들었고 리암과 저는 어두운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우리 사이의 정적을 채웠고 가끔씩 그릇을 치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정리하고 접시를 쌓고 이미 깨끗해진 카운터를 닦는 등 제 손과 마음이 위험한 영역으로 너무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리암이 갑자기 사려 깊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싱크대로 돌아서서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제 귀에도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렸고 진실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자동적으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맞아요. 그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며 주장했다. 아빠는 여기 온 적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둘을 위해 모든 것을 해왔어요. 그의 말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하려고 애썼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설거지나 식사, 끝없는 집안일이 아니라 외로움, 피곤함,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조용한 절망감 등 제가 매일 짊어지고 있는 무게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강렬함과 연약함이 느껴져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계모를 바라보는 의붓아들의 무심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무언가, 날 것 그대로의 무방비 상태여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자신이 노출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리암 말은 시작했지만 나머지 문장은 입술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 사이에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그를 말리기도 전에, 아니 어쩌면 제가 말리기도 전에 그는 손을 뻗어 카운터에 놓인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 접촉은 예상치 못한 전율과 함께 제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가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 심장이 뛰고 공포와 욕망이 내 안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스함, 영원히 묻혀있다고 생각했던 내 안에 무언가를 일깨우는 느낌만 있었죠. 마치 수년간의 무감각함이 그의 시선 아래서 녹아내려 날 것 그대로의 아픔을 남기는 것 같았어요.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그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주저하며 거의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 첫 번째 본능은 우리가 넘고 있는 선,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는 경계를 상기시키기 위해 그를 떼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신 저는 그에게 다시 키스를 하며 그 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위층 마루판의 희미한 삐걱거리는 소리, 라이언의 코 고는 소리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둘만 남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고 제가 미끄러질까 봐 두려워하는 듯 그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집요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막았어야 했나 봐요. 그를 밀어내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상기시켜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나는 그에게 몸을 기대고 몇 년 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키스는 깊어졌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더 절박하고 절실해졌습니다. 제 손은 그의 어깨에 닿았고 마치 그가 통제불능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견고한 존재인 것처럼 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잠시 무모한 순간이었지만 죄책감, 결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불가능성 등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이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가 다른 방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자 현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우리 둘 다 숨을 죽이고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고 주문은 깨졌습니다. 안 돼요.
저는 온몸으로 항의의 소리를 지르며 몸을 끌어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알아요. 리암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리암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 연약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그 눈빛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그의 손길에 대한 기억이 제 피부에 남아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치 꿈에서 나온 것 같았고 오랫동안 제 삶을 규정했던 단조로움과 외로움에서 잠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결핍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충성심을 보여야 할 라이언뿐만 아니라 리암이 계모로서 저를 믿어준 것에 대한 배신이라고 제 모든 존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리암을 보호하고 그를 인도하고 모든 것을 잃은 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안정된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날카롭고 집요하게 저를 갉아먹는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스릴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존재를 느꼈습니다. 살아있다고. 그 후 며칠은 상반된 감정이 뒤섞인 흐릿한 날들이었습니다. 낮에는 식사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지고 라이언의 코골이 소리가 침실에서 울려 퍼지자 현실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비밀리에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때로는 냉장고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속삭이는 대화를 가리는 부엌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텔레비전의 희미한 불빛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자를 드리워 우리를 숨겨주는 거실에서 만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지만 가슴의 아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고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연결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에 닿고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영원히 묻혀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일부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무게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무모하지는 않았고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웠지만 폭풍우처럼 폭로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마루판이 삐걱거릴 때마다 가슴이 얼어붙고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멀리서 라이언이 잠결에 휘젓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공포가 밀려왔고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는 경계를 떠올리며 몸을 움츠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만둬야 한다고 아무리 되뇌어도 도저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죄책감이 숨이 막힐 정도로 컸지만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외로움도 마찬가지였죠. 리암과 함께 저는 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아내나 보호자가 아니라 애정과 욕망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그 깨달음과 함께 또 다른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옳은 일을 한다고 자부하던 제 모습과 남편이 복도에서 무의식적으로 잠든 사이 몰래 집안을 돌아다니며 의부사들과의 시간을 훔치는 여자가 된 제 모습을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소파에 함께 앉아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가볍게 얹어 있을 때 저는 눈물을 훔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안 돼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알아요. 리암이 대답했지만 확신에 찬 어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불장난을 하고 있어요. 나는 손을 떼고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땅이 꺼질 것처럼 다리가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알아요. 그가 이번에는 더 단단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하지만 제 기분을 어쩔 수 없어요. 그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이것이 불가능한지, 왜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지 그에게 모든 이유를 상기시키며 논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또 다른 부분, 즉 이기적이고 절망적인 부분은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를 밀어내는 대신 소파에 다시 앉아서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비밀의 무게가 우리 둘을 짓밟을 것 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두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함께 앉았을 때 우리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은 희미한 조명이었고 텔레비전의 희미한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편안하지 않았고 우리 둘 다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말과 감정으로 가득 찬 무거웠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에 꽉 쥐고 있었고 가만히 있으려 애쓰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리암은 제 옆에 앉아서 자세는 딱딱하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끔씩 리암의 눈이 저를 향해 깜빡이며 무언가를 찾고 질문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그곳에 비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안 돼요. 마침내 저는 속삭이듯 간신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은 제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날 것 그대로의 고통스러운 말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알아요. 리암이 대답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꺼림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단어에서 살짝 갈라지면서 억누르려고 애쓰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우린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거야, 리암. 내 아빠가 알게 되면 나는 생각을 끝내지 못한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라이언이 우리를 발견하는 모습, 그의 배신과 분노,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조여오고 목이 메어 숨이 막혔습니다. 안 그럴 거예요. 리암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마저도 확신할 수 없는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리암의 자신감은 흔들렸고 마침내 우리 비밀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듯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가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더 안정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넌 내 의부사들이야. 난 널 보호해야 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야. 이 씁쓸하고 날카로운 말이 목에 걸린 나는 더 이상 그를 바라볼 수 없어 돌아섰다. 그의 눈에 비친 고통이 내 눈에도 비쳤고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질식할 것 같았고 매 순간이 영원으로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어 가까이 다가가서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죠. 당분간은 엄마랑 같이 지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말에서 제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거리를 두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게 상처가 났습니다. 리암은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래요. 저는 대답했지만 그 말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입안에서 재 같은 맛이 났고 삼킬 수 없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그는 반박하지도 않았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발걸음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틀에 손을 가볍게 얹은 채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 전화할게요.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그의 시선을 맞췄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복도를 따라 사라졌고 저는 우리가 한 일의 잔해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가 없는 방은 더 차갑게 느껴졌고 마치 그의 부재가 공간의 온기를 모두 빨아들인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말하지 못한 모든 것,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의 무게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 후 며칠은 긴장되고 긴장된 날들이었습니다. 리암은 가능한 한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거나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다 마주칠 때면 우리 사이에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미안한 말들로 공기가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요리, 청소 등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판이 삐걱거릴 때마다, 라이언이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마다 제 생각은 리암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그가 떠났을 때 집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라이언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일과 술에 정신이 팔려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리암의 부재로 울려 퍼지는 것 같았고 모든 그림자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 둘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암을 떠나보낸다고 해서 아픔이 덜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빼앗긴 순간 속삭이던 말과 어설픈 손길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지도 않았죠.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아름다운 것을 그냥 버린 건지 궁금해지는 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정상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완화되고 죄책감이 완화되었으며 집이 더 이상 비밀의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조각들을 재건하면서도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암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이전의 저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긴장되고 어색했으며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언의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리암은 피할 수 없는 일을 미루려는 듯 조심스럽게 옷을 접어서 더플백에 넣으며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지뢰밭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의 병실을 지날 때마다 여행 가방에 웅크린 채 어깨를 긴장하고 턱을 괴고 있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죄책감, 후회, 그리고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떠났을 때 집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침묵은 위로가 아니라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무게처럼 저를 짓누르는 억압적인 느낌이었어요. 라이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채로 진실을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평소처럼 일에 대해 투덜대거나 TV 채널을 넘기며 일상을 이어갔고 저는 유령이 된 기분으로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책이나 휴대폰을 보던 리암의 모습, 우리가 여러 번 함께 앉았던 소파 쿠션에 달라붙어 공기 중에 맴도는 희미한 향수 향기 등 집안 구석구석이 리암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조차도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지만 라이언이 비틀거리며 잠자리에 드는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현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처가 남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미 상처가 남았으니까요. 우리가 한 일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의 손길과 목소리, 나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도 없었어요. 그 순간은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고 도둑맞은 친밀감의 파편들이 우리 뒤에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동안에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현관에 서서 리암의 차가 차도를 따라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언젠가 어떻게든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조용히 작별 인사를 속삭였습니다. 아직은 용서는 아니지만 이 아픔을 가슴에 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상과도 같은 평화를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비밀의 무게와 한 번 넘은 선은 결코 다시는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늘어났고 삶은 불안정한 리듬에 안착했습니다. 라이언의 결근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술자리는 더 잦아졌지만 저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리암의 미소의 곡선, 눈빛의 강렬함, 그의 손이 제 몸을 감싸고 있던 느낌 등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각각의 기억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갑작스러워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바쁘게 지내면 머릿속의 소음이 사라질 것만 같아서 식사 준비, 집안 청소, 정원 가꾸기 등 일상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지르고 가지치기를 하고
정리를 해도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움, 갈망이었습니다. 리암은 가끔 전화를 걸어 학교와 친구들에 대한 정중한 근황을 전하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암의 말투는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웠는데 마치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제게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두려운 듯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피했습니다. 괜찮은 거죠? 그는 통화 도중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느끼지 못하는 밝은 표정을 억지로 지어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견디고 있어요. 그가 전화를 끄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놔둬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통화를 종료하고 각자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어져 가는 동안에도 연결고리는 남아 있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대화를 되풀이하며 그의 말과 그 사이의 공백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도 저를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를 그리워하는 만큼 그도 나를 그리워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혼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저 없이도 더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싶었고 그 거리가 그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그가 여전히 저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을 잊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잊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거실에 혼자 앉아 텅 빈 TV 화면을 바라보다가 깨달은 것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통증이 더 선명하고 뚜렷해지고 있었죠. 집은 더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고 방마다 제가 밀어낸 사람의 부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라이언이 비틀거리며 들어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 내가 지키지 못한 경계에 대해 그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변명하고 침실로 물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리암을 보호하고 우리 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보냈어요. 하지만 치유는커녕 저는 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면서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할 때 두려움에 이끌려 결정을 내린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선택이었어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였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모든 것을 더 악화시켰을지도 모르죠.